안녕하세요. 감성문자 캘리그라피 성현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질문, 궁금하신 그 사항들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캘리그라피를 수강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그 중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을 제가 조금이나마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질문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읊어가면서 제가 오늘 수강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수강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연령, 나이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지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어려도 되고 나이가 많아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젊은 청년들도 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나이는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캘리그라피가 뭐 상업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전문적인 디자인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좀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공자들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캘리그라피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 보면은 또 이제 저희가 상업성뿐만이 아니라 또 작가적인 그런 쪽에서도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취미 활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서예처럼 생각을 하신다면 나이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어리면은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집중력 향상이나 그리고 이런 잠재력 그런 쪽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손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창의력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려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은 또 서예를 취미로 하면은 어른들이 참 좋다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캘리그라피도 똑같이 일단은 손을 쓰기 때문에 이 감각을 절대 놓지 않기 때문에 치매 예방이나 뭐 이런 거에도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취미를 하든 전공으로 하든 나이 별 상관없고 누구나 캘리그라피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디자인 전공자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캘리그라피를 전문으로 직업으로 특성으로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환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 일단은 결론은 이렇게 지어보고요. 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붓을 전혀 잡지 않아도 그리고 서예를 한 번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캘리그라피를 배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붓을 전혀 잡지 않아도 되고요. 서예를 전혀 배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캘리그라피가 기본이 서예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예를 배우신 후에 캘리그라피를 배우면 훨씬 더 도움도 되고 그리고 발전성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서예를 배우신 후에 캘리그라피를 배우십시오 라고는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저희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으시면 초급에 서예 과정이 들어가요. 기본적인 서예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붙잡는 것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붙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캘리그라피도. 그렇기 때문에 붙잡는 거, 서예 기본적인 필법, 그런 순서나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배운 후에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캘리그라피는 서예를 배우시지 않으신 분들도 제 수업은 들으실 수 있다.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 3번 질문. 재료 설명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캘리그라피 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을 하며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또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일단은 문방사우, 서예하고의 공통된 일단은 재료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죠. 이 보시면은 먹물이 일단은 첫 번째 준비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붓이 되겠는데 뭐 한글붓, 그 다음에 이 세필붓, 이 밖에 여러 가지 붓의 종류는 다 괜찮으니까 이보다 더 큰 붓도 되고 더 작은 붓도 되고 그리고 이 봉이 길고 짧은 거
여러 가지 붓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붓은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얀 접시, 먹의 농도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얀 접시는 무조건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되세요. 벼루는 없어도 되니까 이 하얀 접시는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화선지. 화선지 일반 그냥 뭐 필방에 파는 화선지 준비하시면 연습지죠. 연습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서진. 문진이라고도 하죠. 이거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색감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양화 물감, 동양화 물감, 한국화 물감 이거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동양화 물감 같은 경우에는 색이 엄청나게 다양하죠. 기본이 되는 원색으로만 몇 가지를 준비를 해주세요.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초록색, 이런 기본색 아시죠, 여러분들? 이 기본색으로 준비를 몇 가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물감들을 이렇게 꽃접시에다가 저는 짜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도 되고 안 되고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물은 일단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악교액. 악교액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악교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물 이 밖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번짐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등등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교액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체로 된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응고되어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는 거 딱 봐도 물 느낌이 나는 이 정도 가벼운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재료는 여기에서 소개를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밖에 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더 있었는데요. 이 밖에 재료를 여러분들한테 뭘 준비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쓰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붓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화방에 판매하고 있는 붓을 사용을 하죠. 이렇게. 그런데 캘리그라피는 재료를 붓이 아닌 직접 붓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칫솔을 이용을 한다거나 나무젓가락을 이용을 한다거나 붓을 뭐 아니면 빗자루로 잘라서 뭐 한다거나 풀을 꺾어서 쓴다거나 등등 스펀지를 이용을 해서 뭐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걸로 한번 글씨를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붓이 이제 그렇게 준비가 성이 다양하다고 하면 먹물, 표현할 수 있는 게 검정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양화 물감 색감이 들어가는 것도 준비를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 밖에 우유하고 먹이랑 섞으면은 또 느낌 다르거든요. 뭐 그런 느낌. 아니면은 커피로 해서 뭐 글씨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한약재를 사용을 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뭐 색감을 입힌다거나 등등. 배경을 만들 수 있는 작업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캘리그라피를 직접 배우시게 되면은 이 재료를 이렇게 사용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감들이 이제 하나씩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배우지 않고서는 100%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기 때문에 딱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만들 수 있는 붓, 모든 쓰임이 다 가능하다는 것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재료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캘리그라피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방법이라고 말하면은 뭐 붓으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펜으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포토샵 작업을 하는 방법. 뭐 일단은 제 수업 강의 요점 정리를 하면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기는 하는데요. 붓으로 쓰는 방법은 가장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하셔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펜으로 먼저 쓰면서 캘리그라피나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붓으로 써야지만 펜으로 쓰는 감각도 다른 펜으로 쓰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감각이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펜을 쓸 때에도 붓으로 쓰는 느낌으로 항상 저희는 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붓으로 쓰는 방법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펜으로 쓰는 방법. 펜은 이제 말 그대로 시중에 파는 모든 펜들이 다 캘리그라피 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캘리그라피 펜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시중에 색깔별로 뭐 아니면 한마디로 여러분들 붓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는 펜도 있는데 제가 재료 설명을 해드렸을 때 붓은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 수가 있죠. 뭐 그 앞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풀을 꺾어서 붓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칫솔로 붓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딱딱한 글씨를 쓰고 싶어서 나무로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펜도 붓펜으로 일단 캘리그라피 펜으로 나와 있는 붓펜으로도 글씨를 쓸 수는 있지만 볼펜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만년필로도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느낌을 낼 수 있는 모든 펜의 종류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글씨를 써주시길 바랄게요.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펜으로 쓰기 전에 그래도 붓으로 먼저 쓰는 법을 익힌 후에 펜으로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펜으로 썼다 했으면 그 다음 과정, 이제 포토샵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포토샵은 펜으로 쓰는 것을 그냥 포토샵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붓으로 쓴 것을 툴 작업을 해서 사진에 입히는 작업도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감성 자체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뒷배경을 사진을 넣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색감을 좀 더 깔끔하게 입힌다거나 아니면은 그림자 효과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글씨에 그림자 효과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밖에 또 상업적인 부분으로 나가다 보면 로고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제 포토샵 작업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기존에 나와 있는 글씨의 폰트로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쓴 글씨를 가지고 포토샵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글씨 툴 작업이나 이런 방법들로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붓으로 쓰는 캘리그라피를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요, 붓, 펜, 그 다음에 포토샵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여러분들은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서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포토샵 작업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펜으로 글 쓰는 방법도 초반부터 배우지는 않아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캘리그라피 기본이 되는 이 붓에 먼저 이 느낌을 먼저 배우신 후에 앞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나갈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도 배우게 되겠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이 좀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어떤 필법이나 아니면은 어떤 글씨에 쓰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가 일단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질문도 그 정도의 심도 깊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서예의 기본적인 것을 배우게 된다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서예를 배우지 않고서 캘리그라피를 배우는데 그러면 이 서예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을 가져다가 이 캘리그라피에 사용을 하는지, 쓰임이 어떻는지가 일단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서예를 배우면은요, 맨 처음에 자세나 기본적인 것을 배우게 되죠. 붓은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해서 팔을 들고 한 일자부터 하나, 둘, 셋 이런 형식으로 배우게 돼요. 분명히 저희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으시면 이것도 배우게 돼요. 기본적인 자세, 왜냐하면 캘리그라피는 서예가 기본이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배우시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캘리그라피 디자인 쪽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자, 바로 서예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필법들은 다 가지고 와요. 한마디로 말씀면 서예에서 자, 한글로 따지자면요, 판본체가 있고요.
궁서체, 흘림체가 있죠. 자, 그리고 한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뭐 해서, 행서, 예서, 그 다음에 전서 등등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모르실 것 같은데, 간단해요. 한문도 간단하고 한글도 간단해요. 그냥 판본체, 그 다음에 궁서체, 흘림체, 딱 이렇게. 한글도 그렇게 들어가고 한문도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훈민정음 아시죠?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그 딱딱한 글씨, 정사각 틀에 박혀 있는 굵기 일정한 글씨, 그 다음에 궁서체. 자, 여러분들 한글 문서 작업하실 때 궁서체 클릭하면 나오죠. 글씨체, 폰트.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흘림체, 말 그대로 궁서체에서 흘려 쓰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필법을 응용을 하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자, 판본체를 배웠으면 그 판본체에서 굵기 일정하게 하나씩 가는 거 있죠. 그것을 정사각 틀이 아니라 이제는 틀을 깨는 법을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필법은 가져오되 디자인을 가지고 오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서예에서 궁서체, 궁서체의 필법. 자, 제가 쓰는 법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판본체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필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이런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궁서체의 느낌. 자, 붓을 눌러서 들죠. 이런 필법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강약 조절의 가장 기본적인 필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냐? 자,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흘림으로 가게 되면은요. 자, 획획 하나를 다 이어서 이렇게 가요. 획획 하나를 다 이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배우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획을 흘리는 것을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 그 다음에 획 이어가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런 모든 틀을 다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캘리그라피를 배우시게 되면 서예 기본이 왜 필요하냐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딱 각인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필법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배우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예를 배우지 않고서도 캘리그라피 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학습 효과는 충분히 내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기법 말고 이런 필법 말고요. 이제 효과를 배우시게 돼요. 자,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제가 재료 설계에서 설명해 드렸던 이 악교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면, 이 악교를 자, 가장 기초적인 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악교를 이렇게 그었어요. 그 위에 먹으로 이렇게 그으면요, 이 번짐, 바로 이것을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 악교를 그 다음에 먹이랑 살짝 섞어가지고 이렇게 뚫리는 것도 다 먹튀김이죠. 먹튀김 위에 그냥 일반 먹으로 튀김을 하면 또 효과가 달라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먹번짐. 번짐이 바로 아까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이 부분. 악교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먹으로 했을 때 이 번짐들, 이런 효과적인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다 배우실 거기 때문에 먹튀김, 뭐 이런 효과, 이 효과는 도대체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죠. 자, 먹튀김 같은 경우에는 배경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글씨를 받쳐주는 뒷그림, 한마디로 먹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그림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번짐도 먹그림이 될 수도 있지만 글씨 자체에서 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슬픈 글귀 쓸 때 이런
번짐의 효과, 눈물 느낌, 이런 느낌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나 기법들을 서예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디자인적으로 배우시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셔도 시작할 수 있게끔 제가 다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번 질문은 여러분들 좀 아시겠죠? 자, 이제 6번째 질문. 이제 캘리그라피와 서예의 차이, 그 다음에 손글씨와 캘리그라피의 차이가 무엇이냐. 자, 이 질문인데요. 항상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는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서예를 전공을 했고요. 서예를 전공하다가 이제 캘리그라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캘리그라피를 장난삼아 뭐 아니면 취미삼아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전공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서예의 중요성을 항상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항상 그것을 주입을 시키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서예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캘리그라피를 했을 때 장기적인 한마디로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서예를 좀 배우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예를 배운 후에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를 배우시면 좋겠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에도 서예 수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서예하고 캘리그라피의 차이점을 먼저 극명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서예는 짜여진 틀 속에 법칙으로 인해서 글씨를 완성을 해내요. 한마디로 임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옛날 뭐 한자나 이런 서적들, 그러니까 탁본됐던 비석에 글씨가 새겨져 있던 그런 탁본으로 이제 글씨를 임서를 하게 되거나 그래서 어쨌든 정해진 법칙 안에서 글씨를 아주 정적으로 써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임서를 똑같이 잘 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글씨를 썼느냐 이후에 작가의 정신을 넣어서 다른 작품을 완성을 해내기도 하죠. 서예는 일단은 뭐 그렇게 고전적인 디자인 부분이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보다는 고전적인 내 것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게 좀 더 많이 강하고요. 근데 이제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서예하고 좀 다른 점이 기본적인 재료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다르게 시작하죠. 서예는 문방사호의 틀 안 속에서 정직한 자세와 그리고 정해진 법칙으로 인해서 글씨를 써내려가지만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틀 속이 아니라 그 틀을 깨어서 본인의 감성을 조금 더 이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글씨의 디자인 느낌을 더 부각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글씨체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 조금 더 공감이 될 수 있는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손글씨하고 캘리그라피하고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이 막혀요. 자, 캘리그라피는 재료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손글씨가 바로 캘리그라피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손글씨하고 캘리그라피의 또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말 애매하죠. 자, 예를 들어서 POP, 여러분들 POP 아시죠? POP하고 캘리그라피하고는 어떤 게 다를까요? 자, POP 같은 경우에는 틀이 있고 그 안에 색감을 넣어서 이쁘게 글씨를 하죠. 근데 이 POP도 손글씨예요. 그쵸? 근데 이 POP는 캘리그라피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일회성. 자, POP 같은 경우에는 감성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틀 속에서 이쁜 글씨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테두리 안에 색감을 넣고 색칠을 하잖아요. 그렇죠. 획을 색칠을 해요. 획을 긋는 게 아니라 획을 색칠을 하죠. 그런데 캘리그라피는 획을 색칠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일획으로 하거든요. 뭐든지 일획으로. 뭐
다른 느낌을 내고자 1획을 긋고 그 위에 또 다른 획을 긋기는 해요. 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틀 속에서 색칠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죠. 하지만 긋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어서 이런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리얼이 만약에 이렇게 가는데 느낌을 조금 더 내려고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는 하지만은 이렇게 색칠을 하는 과정을 획에 주지는 않아요. 이게 일단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POP하고 캘리그라피의 차이점이에요. 한마디로 POP가 손끝이라고 한다면은 이 손끝이 안에서도 캘리그라피는 한마디로 법이 있다는 거죠. 법칙이. 왜냐하면 전통 서예에서 가지고 온 것을 100% 다 깨지는 않거든요. 캘리그라피는 전통이 기본으로 숨쉬고 있는 한 손글씨의 모든 다양성을 열어두기는 하지만 또 캘리그라피 속에서 있는 이 기본적인 것은 또 깨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게 들으셨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배우시다 보면은 분명히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 그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들 다 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크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펜으로 글씨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손글씨죠. 손글씨지만 이것들은 다 캘리그라피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의 다양성도 열어두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캘리그라피의 기본적인 거는 또 조여주고요. 그래서 이 저울질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설명으로 일단은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7번째 질문.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캘리그라피를 배우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직업 분야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작가적인, 아니면은 본인의 취미 활동적인, 여러 가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우선은 직업적인 면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자면, 캘리그라피는 일단은 디자이너죠. 글씨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보통 요새는 이제 광고 업계에서 캘리그라피를 많이 선호들 하거든요. 광고 카피글이나 아니면은 광고, 한마디로 광고에는 일단 글씨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 모든 다양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글씨가 들어가는, 한마디로 폰트를 찾는 손글씨의 폰트를 원하는 회사는 여러분들 다 지원이 가능하겠죠. 직업적으로 캘리그라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고 회사나 이쪽으로 열어두는 게 훨씬 제일 빠를 것 같고요. 아니면 로고나 이쪽 회사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승산이 있을 거고요.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문자 디자인이 필요한 모든 손글씨를 원하는 회사는 다 여러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나 디자인 업계 쪽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직업으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일단은 캘리그라피는 아날로그적 감성, 자기의 감성을 글씨로 표현을 해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상업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선물하기에도 이만한 예술이 없겠죠. 그렇게 시간이 크게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재료를 그렇게 비싸게 투자하지 않더라도 먹과 나의 손 재주만 있으면은 어느 종이에든 글씨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에 구애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엽서를 만든다거나 한마디로 편지 한 통을 전하더라도 본인의 감성을 넣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친구집 집들이를 가는데 벽에 뭘 걸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액자를 하나 만들어서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취미를 하시든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시든 아니면은 작가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든, 한마디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든 뭐든지 어디에든가의 쓰임은 분명히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 쪽으로 활동을 하는 편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판 문이나 그
그리고 뭐 로고 제작이나 명함 디자인이나 이것저것 많이들 문의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강사로도 많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희 수업이 캘리그라피가 나이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캘리그라피를 요새는 많이 찾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동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은 너무나도 많고 직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해주셔가지고 전문 캘리그라퍼만 되시면은 어디서든 불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꼭 그렇지 않고 취미로만 글씨를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작품을 하나하나씩 선물하는데 뜻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집에 인테리어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감성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캘리그라피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별 설명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일단 초급이랑 중급, 고급 이렇게 나뉘어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급에서는 어느 정도의 레벨이고 중급은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초급에서는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배우게 되죠. 자, 서예의 기본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서예의 기본을 배우다 보니까 서예에 필요한 그런 임서적인 부분, 한마디로 판본체, 뭐 한글 이제 전통 서예를 좀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통 서예에서 이제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딱 그 정도만 배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배우시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작업물을 남기고 싶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급 수준에 맞는 작업물을 남기는 것까지 한마디로 엽서 만들기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적으로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것도 배우시게 돼요. 앞전에 제가 질문들 속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중에 악교 효과라든지 이 밖에 뭐 우유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해서 먹그림을 나타내는 이런 효과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기법을 다 배우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스킬을 완성하는 단계 그 가기까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필법이나 기법들을 다 배우시게 되는 과정이 바로 초급 과정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중급 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우시게 되냐면요. 중급에서는 이 기법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활용예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이 활용예를 배우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글씨를 완성을 하고 문장으로 이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도 잡는 방법, 색감을 넣어서 표현하는 방법, 한마디로 모든 활용의 예를 중급에서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업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앞서서 많은 작업을 이제 하시게 되죠. 뭐 한마디로 뭐 광고 카피 글귀도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이것들이 상업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방향을 넓힐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저와 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문 이제 어느 정도 나도 이제 전문 캘리그라퍼가 되기 위해 준비 단계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정각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정각은 아주 잠깐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정도가 될 거는 같은데 일단은 중급에서는 그 활용예랑 그 다음에 상업적인 측면을 조금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것까지만 배우시게 되고요. 이제 고급으로 넘어가서는 완전 전문 캘리그라퍼가 되었을 때 완성하는 마무리 단계를 배우시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각 일단은 집중적으로 좀 더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스킬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작품을 완성을 해내는 그 부분도 배우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을 이제 활용하는 것, 그래서 포토샵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까지, 그리고 로고 완성을 시키는 것까지 뭐 이렇게 등등 다양하게 이제 배우시게 돼서 포토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딱 세분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니까 초급 과정에서는 초급에
딱딱 맞는 그 스킬적인, 기법적인, 중급에서는 그것을 활용하고 고급에서는 그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딱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저와 1대1로 수업을 받고 계시죠? 아니, 앞으로 받을 거죠. 자, 1대1로 수업을 받을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다 설명을 해드렸다 싶지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제가 다 100% 흡수를 못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항상 홈페이지는 열려 있어요. 튜터링이나 게시판에 저한테 항상 질문을 올려주시면 돼요. 튜터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글씨를 쓴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지적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도움은 제가 대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게시판에도 올려주시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요? 뭐 예를 들어서 붓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부터 시작해서 많은 상상도 제가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많이들 던져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든지 다 질문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질문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또 여러분들의 작품이 무지무지 궁금하고 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튜터링에다가 여러분들 작품도 하나씩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 해주시면 저랑 또 만나는 기회가 더 잦아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캘리그라피에 대한 팁, 수강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제 설명이 그래도 좀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보다 또 더 궁금한 거 있고 하시면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언제나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질문에 꼭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강 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